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임금 피크제 폐지 등 핵심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오늘 아침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사흘 동안 총파업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하철 파업에 따라서 서울시는 예비 인력을 투입해 출근 시간에는 운행률을 100% 유지하기로 했는데 그 외 시간은 평소에 75%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운행을 늘리고 시내버스와 수도권 광역버스 막차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잇단 조사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아 조 전 장관 사퇴 결심에 결정적인 계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달째 전방위 수사를 하며 이번 주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던 검찰은 추가 조사가 어려울 경우 불구속 기소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가 2012년 대선 6개월 전부터 7년 넘게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주장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법무부가 진상을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경기회복과 대외 악재 해소 조짐이 없고 저물가 상황도 심각해 0.25%포인트 인하가 유력해 보이는데 실제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역대 최저 수준인 연 1.25%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난 5월 헝가리에서 유람선을 들이받아 한국인 25명을 숨지게 한 크루즈 선장을 현지 경찰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충돌 방지 장치 가운데 음향 경보 장치는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서울 지하철이 결국 오늘 아침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요. 노사 협상이 곧 타결될 것 같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순 기자. 네, 서울시청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이 타결될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노사협상장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지금 노사협상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합의 타결에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최종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오늘 아침 6시 반부터 파업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파업으로 인한 운행 차질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노사 양측은 어제 오후 4시쯤 협상이 중단된 이후 물밑 접촉을 계속했지만 임금 피크제 등 주요 쟁점에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노조는 협상이 결국 결렬될 경우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 예정입니다. 자, 이번 파업의 최대 쟁점은 어떤 겁니까? 네, 가장 큰 쟁점은 노조의 임금 피크제 폐지 요구입니다. 노조는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재직 기간에 벌 수 있는 임금이 줄어들고 임금 피크제 대상이 아닌 직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피크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공사 층의 재량이 없고 지방 공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임금 피크제 폐지 이외에 4조 2교대제, 안전인력 충원도 요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역에서 YTN 이상순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결정적 이유란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던 검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에 검찰 조사를 받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돌아갔습니다. 오후 3시 15분쯤 검찰 청사를 나온 정 교수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닌 병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 측은 정 교수가 입원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면서 최근 MRI 검사에서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아 심각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2004년 영국 유학 시절 흉기를 가진 강도를 피하려고 건물에서 탈출하다 추락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사고 후유증 등으로 검사와 눈을 마주치기 힘들고 심각한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보인다며 장시간 검찰 조사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사퇴 입장문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을 돌보겠다며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정 교수의 건강 악화가 조 전 장관의 사퇴 결심을 앞당긴 중요한 계기가 됐을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일단 검찰은 조 전 장관 사퇴와 관계없이 정 교수의 추가 소환 조사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 교수의 뇌종양 진단 등으로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 주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검토했던 검찰 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2달째 이어진 수사가 장기화하는 부담이 큰 만큼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달 내 수사를 마무리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전주정입니다.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이런 명단이 존재했다는 주장입니다. 법무부는 경위를 파악해보겠다고 해명했고 대검찰청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김호수 차관이 장관 대리로 참석한 법무부 국정감사.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업무 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2012년 대선 6개월 전부터 올해 2월까지 7년 넘게 이런 명단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모든 권한을 검찰 출신인 검찰국장이 갖고 장관과 차관은 보고 대상에도 포함 안 되는 등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진상조사와 함께 명단까지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치적 이유 때문에 누군가가 여기 들어갔는지 저는 윤석열 총장이 여기 들어가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업무보고, 대통령 업무보고하고 만들 때 참여하셨던 분이 지금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계십니다. 그분한테 차관님이 소상히 물어보면 돼요. 예, 경위를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작성된 자료는 블랙리스트와는 무관하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지침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사자인 조국 장관은 떠났지만 조 전 장관이 마련한 검찰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특수부에서 수사를 부인이 받고 있는데 남편은 법무부에서 특수부 축소, 심야 시간 조사 불허, 공개 소환 금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누가 후임 장관이 되든 간에 우리 차관이라든가 뒤에 있는 법무부 간부들은 이렇게 일단 만들어진 이 검찰 개혁안들이 시간이 지나가고 또 검찰 내부의 반발 때문에 흐지부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대와 부산대 병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장학금과 표창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민씨 부산대 의전원 합격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점이 20점이 있기 때문에 서류 심사가 20점이 있습니다. 제가 심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끼쳤는지 안 끼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항목이 있으니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이 캠코에 갚지 못한 채무 문제를 야당 의원이 집중 질의했고 문창용 사장은 액수를 잘못 말했다가 진땀을 뺐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통계청이 조금 전 지난달 고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2,74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 8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8월 취업자가 45만 2천 명 증가한 데 이어서 지난달에는 30만 명대로 취업자가 늘었습니다. 이에 앞서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간 취업자는 20만 명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7만 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8만 3천 명 늘어난 반면 제조업은 11만 1천 명, 도매 및 소매업은 6만 4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38만 명, 50대에서 11만 9천 명이 증가했지만 40대에서는 17만 9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4만 명이 감소해서 88만 4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핵심 관계자 등 6명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선 특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중심으로 여야의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출근길까지는 때이른 가을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9도로 예년 기온은 2도가량 밑돌며 꽤 쌀쌀한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20도까지 올라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대관령의 기온이 3.2도, 철원의 기온은 3.6도까지 떨어지는 등 내륙 곳곳의 기온이 5도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0도, 광주와 부산 21도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강원과 충북, 영남과 제주 지역에 가을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기질은 깨끗하지만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보은의 가시거리가 90m, 이천은 110m까지 좁혀져 있으니까요.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하게 두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도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치러진 남북 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3차전 경기 결과를 간략하게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치열한 공방전 속에 벌어진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났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경기는 북한의 비협조로 실시간 중계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남측 응원단과 취재진은 물론 북한 관중도 없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됐습니다. 북한 현지에서 29년 만에 성사된 남북 축구전이 깜깜이로 치러지는 데는 북한 당국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스포츠 교류마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당분간 남북 간 경색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대표팀의 평양 원정 경기 확정 이후 정부와 대한축구협회는 응원단과 취재진 파견, 국내 생중계 문제를 수차례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홈팀이 취재진과 응원단 입국에 차별 없이 협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은 끝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피로도를 고려해 정부가 제안한 직항로 입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북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측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은 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초 북한이 대한민국과 미국 국민, 취재진은 경기 관람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이 재개됐지만 하노이 이후 이어지고 있는 남북관계 소강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미국하고의 북핵 협상에 우선을 두고 한국 정부를 계속해서 압박해서 미국을 설득하려는데 활용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 행사에까지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북한은 그동안 체육 교류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보여왔고 이는 남북 경색 속에서도 꾸준히 교류가 이어진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촉발을 했는데 오늘 와서 보면 진짜 민족 번영의 디딤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자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남북 대결 속에서도 꽃을 피워온 스포츠 교류에마저 북한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남북 간 신뢰 회복도 한 걸음 멀어졌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북한이 해결 의지를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미 국방부의 한반도 담당 고위 관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중국이 대북 제재에 더 철저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맡고 있는 랜들 슈라이버 차관보. 중국 문제와 관련한 회의에서 기조연설에 나서 중국에 대북 제재를 철저히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대로 압박해야 북한이 가시적 비핵화 조치를 들고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해결책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특정한 사고방식이 북한에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We've been doing our part to try to maintain pressure on Pyongyang through the enforcement of sanctions.
so that they will come to the table with a particular mindset where they want to be productive, where they want to reach solutions with us.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를 위해 대북 제재가 가능한 모든 나라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제적 대북 제재 이행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느슨함을 경고했습니다. And what we're seeing from China right now, unfortunately, is some slippage in the enforcement of the sanctions,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ship-to-ship transfers happening in their territorial waters. 슈라이버 차관보는 특히 지난 5일 스웨덴 실무협상은 한반도에서 외교를 재건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자며 향후 북미 대화의 가능성이 여전함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연예인 설리 씨에 대해 팬들과 동료 연예인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악성 댓글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예계에서 누구보다 악성 댓글에 시달려왔던 설리. 최근까지도 악성 댓글에 고충을 토로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사망 원인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설리의 죽음은 악성 댓글에 의한 타살로 규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욕을 먹는 거잖아요. 제가 겪어본 적은 없지만 저도 만약에 그거를 경험한다면 뭐 우울증도 걸릴 것 같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뭐 사람이 그런 거로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그런. 안타까운 죽음에 팬들과 동료 연예인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룹 카라의 박규리는 어떤 말로도 심정을 표현하기 힘들다며 애도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래퍼 딘딘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항상 행복하길 기원하겠다고 전하고 홍석천도 예쁜 모습 그대로 기억하겠다고 추모했습니다. 가수 아이유가 설리를 생각하며 만든 노래 복숭아는 각종 음원 차트에 재등장했습니다. 연예계는 계획했던 행사를 줄줄이 취소하고 애도 물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갑작스럽게 들려온 비보의 행사 진행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급하게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본물을 이뤘습니다. 설리의 본명을 딴 최진리법을 만들어 처벌을 강화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부활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좀 우리 사회가 연예인에 대해서 가벼이 생각하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 악성 댓글의 어떤 양이라든가 어떤 강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연예인에게 집중이 되고 있어요. 이번 설리의 죽음을 계기로 인터넷 포털과 언론사,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악성 댓글 문제를 공론화해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설리 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른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설리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영장을 신청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는 14건의 살인을 자백했죠. 경찰이 화성 사건의 4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989년 화성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실종 사건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춘재가 살인을 자백한 14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춘재는 10차에 걸친 화성 사건 외에도 1987년 수원 여고생 살인 사건과 1989년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그리고 1991년 청주에서 여고생과 가정주부가 살해당한 사건의 범인이 모두 자신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이 가운데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은 지난 1989년 7월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9살 김모 양이 행방불명된 사건입니다. 6개월 뒤 옷과 책가방만 발견됐는데 30년이 지나 이춘재가 당시 김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유기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자백이 사실이라면 김양은 가장 어린 피해자입니다. 실종된 김양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입니다. 김양이 다니던 학교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인데 당시 김양의 친구들은 이곳에서 낯선 남성이 김양을 끌고 가는 것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춘재는 이번에도 그림을 그려가며 구체적인 범행 장소를 설명했는데 당시 그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김양의 옷과 책가방이 발견된 곳도 이듬해 11월 화성 9차 사건이 발생한 지점과 불과 30여 미터 거리였습니다. 경찰은 이춘재가 추가로 자백한 수원과 청주의 살인사건 역시 화성 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춘재는 지금까지 DNA가 확인된 화성 사건 5건에 대해 성폭행과 살인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9건의 살인과 성폭행 30여 건 등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과 추가 범죄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부근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다연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쓰러진 남성 주위로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불렀어요. 조금 떨어진 곳엔 오토바이가 있고 그 앞에 또 다른 남성이 힘없이 늘어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지하철 2호선 신촌역 부근을 지나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다쳤습니다. 의식이 없어 보였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계속 찍다 보니까 119 대원들이 와가지고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5시 10분쯤엔 경남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에 있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31살 김모 씨가 연기를 심하게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 씨가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의 한 지하차도에선 멧돼지 한 마리가 오토바이에 치여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차가 이제 많이 막혀 있어서 무슨 일이 있나 했더니 멧돼지가 이제 아스팔트 길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였고요. 구청 관계자는 죽은 멧돼지의 시료를 채취해 국립환경과학원에 분석을 맡기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한국은행이 잠시 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여전히 경기 회복과 대외적인 악재 해소의 조짐이 없고 저물가 상황도 심각한 만큼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이 처음으로 정부 주관 기념행사로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10시 창원시 경남대학교 대운동장에서 민주화운동 인사와 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0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오늘 서울에서 외교당국 국장 간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협의에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하는 동시에 오는 22일 나루히토 일항의 즉위식에 참석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정과 의제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전망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위원회는 오늘 기술보증기금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선 위장 소송 의혹이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소유의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지난 5월 헝가리에서 유람선을 들이받아 한국인 25명을 숨지게 한 크루즈 선장을 현지 경찰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충돌 방지 장치 가운데 음향 경보 장치가 꺼져 있었다고도 발표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헝가리 경찰은 지난 10일 사건 조사를 마치고 크루즈 선박 바이킹 시기노의 유리 씨 선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충돌을 피하게 해줄 레이더 등 다른 장치들은 정상 가동되고 있었지만 음향 경보 장치는 꺼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Maga az Viking egy nem öreg hajó, sőt fiatal,
az összes olyan technikai berendezés volt rajta és működött, amely azt biztosította volna, hogy ne ütközzenek össze. 이에 대해 크루조 선장은 다뉴브강의 교통 상황이 너무 혼잡해 음향 경보 장치를 켜놓으면 알람이 계속 울려 꺼놨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크루조 선장이 술을 마셨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술과 마약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em alkoholt, sem más tudatmódosító szert nem mutattak ki a szervezetéből, hisz rögtön az elkövetést, illetve az eseményt követően mintát vettünk tőle. 경찰은 사고 당시 크루조 선장이 선장실에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선장실에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유리 씨 선장은 교통 방해로 다수의 인명 손상을 가한 혐의와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헝가리 형법에 따르면 이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각각 최대 8년과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유리 씨 선장의 기소 여부는 연내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차 산업비전 성포식에 참석해서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지난주엔 삼성을, 이번에는 현대차 사업장을 방문했는데 조국 정국을 끝내고 경제 활력 높이기에 힘쏟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시각장애인 친구들을 위해 상상한 자신만의 미래차를 설명합니다. 제 자동차는 자율주행 자동차로 시각장애인이 운전석에 앉아 특수 안경을 끼면 차가 달리는 풍경을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는 가까운 미래에 상상이 현실이 될 거라고 화답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면서 주변 풍경도 볼 수 있고 또 필요하면 직접 운전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머지않은 미래에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최고가 될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입증된 전기 수소차 기술력과 반도체, IT, 이동통신망 기술이 더해지면 우리 기준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나타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의 신차 판매 비중을 세계 1위 수준인 33%까지 끌어올리고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기존보다 3년 앞당겨 2027년까지 실현할 계획입니다. 또 미래차 부품 소재 기술 개발과 실증에 2조 2천억 원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미래차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 시대를 선도할 만큼 준비되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최초로 양산해 스위스로 수출 예정인 수소 트럭과 정부 사업으로 개발된 수소 청소차도 둘러봤습니다. 미래차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산업과 함께 문 대통령이 중점 육성하기로 한 3대 신산업의 하나입니다. 지난해 2월에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에 직접 오르기도 했고 같은 해 10월 프랑스 방문 때는 수소 전기 택시를 시승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지난주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어 이번에 문 대통령이 현대차 사업장을 방문한 것은 이제 조국 정국을 끝내고 기업 활동 지원과 경제 활력 높이기에 힘을 모으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정부도 미래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 주행차를 달리게 하겠다는 계획에 이어서 2030년에는 하늘을 나는 차도 선보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수소 전기차 넥소입니다. 5분만 충전하면 600km를 달릴 수 있는 성능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비싼 가격과 부족한 충전소가 걸림돌입니다. 정부가 총성 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미래 자동차 경쟁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오는 2030년에는 신차 3대 가운데 한 대를 친환경차인 미래차로 생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7천만 원대인 수소차 가격을 2025년까지 4천만 원대로 낮추고 고장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거리를 50만 킬로미터로 지금보다 3배 넘게 늘릴 계획입니다. 수소 충전소는 주요 도시에서 2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660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급속 전기 충전기는 공동주택, 대형마트, 고속도로 등 거점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1만 5천 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초소형 전기차부터 승용차, 버스까지 모든 차종의 친환경 차량 모델을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미래차 시대의 또 다른 핵심 키워드, 자율주행차 지원책도 포함됐습니다. 무선통신과 3차원 지도,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7년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 자율주행, 레벨 4 단계를 상용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현대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가진 미국 앱티브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경쟁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미래차 분야에 2025년까지 총 41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미래차 발전 전략이 저희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이 밖에 하늘을 나는 차 플라잉카도 2025년부터 실용화하는 등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YTN 이진입니다. 지난 11일 홈페이지 접속이 멈춰 우려를 낳았던 싸이월드의 일부 서비스가 복구됐습니다. 어제 새벽 싸이월드는 인터넷 주소의 소유권을 내년 11월 12일까지 1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싸이월드는 인터넷 주소 소유권을 연장해 홈페이지와 앱 서비스 접속을 일부 재개하면서 당장 서비스를 폐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의류 건조기에 대한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 LG전자 의류 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콘덴서 자동 세척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응축수가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이유 등으로 구입대금 환불을 요구하며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분쟁 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4일 이상 개시 공고를 한 뒤 이후 3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얼마 전 사업 진척이 없던 평택시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민관이 함께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에 반발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8년 231만여 제곱미터 면적의 유통과 상업, 주거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한 곳입니다. 지구 지정 11년이 지났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방 수용된다니까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여기가 노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힘들어지고. 사정이 이렇자 경기도는 지난해 기존 개발 사업 시행 업체에 대해 사업 추진 지연을 주요 이유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서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어 주민 불만이 커지자 최근 경기도는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주요 공약인 개발이익 환원제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많이 지연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공동 방식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사업 시행사는 자본 조달 문제로 사업 시작이 지연됐지만 취소 처분 당시 6개월의 시간만 주었다면 벌써 사업을 시작했을 것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정 취소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재판 진행 중인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그 밑에서 얘기를 하는지 특정한 회사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좀 무리한 수를 두지 않느냐. 게다가 경기도와 기존 사업 시행자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제각각이고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에 더 큰 차질도 예상돼 주민 불편 해소라는 애초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의 농민들이 우리나라의 선진 농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미생물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법입니다. 김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대표적 친환경 농업단지입니다. 30년째 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윤기병 씨는 5년 전부터 유기농법으로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제는 품질이 높아지고 소출이 늘면서 소득이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수확량이나 제품은 어느 누가 우리 재포장에 들어와도 참 잘 돼 있구나. 그리고 첫째 보면은 이 과피가 반들반들 윤이 나거든요. 미국과 캐나다 등 5개 나라의 농업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젤라틴과 키틴분해 미생물 등 미래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8 times per year, times a year. as compared to 4 times Right. per year, So they have with a double. addition of GCM. 여덟 So, 번 자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so 100% increase. 피망과 부추, 고추, 가지 등의 농장을 둘러본 외국 농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GCM farming can potentially affect agriculture around the world. It's a very powerful technology that I believe the rest of the world is looking for. 미생물 농법을 도입한 우리나라 농민은 12,000여 명. 전북 순창군 등은 직접 대규모 배양센터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GCM 농법이 저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전파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농법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전파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정부는 젤라틴과 키틴 분해 미생물 제재를 시험 재배하도록 허가한 상태. 우리나라의 친환경 미생물 농법이 동남아시아에 이어 농업 선진국에도 수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역대급 태풍이 지나간 일본에서는 힘겨운 구조와 복구 작업이 이어지면서 희생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와 여당 핵심 인사가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입니다. 강력한 태풍 하기비스가 훑고 간 자리는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수방 대책이 빈약한 농촌 지역 피해가 큽니다. 황급히 피난에 나섰다 집에 돌아온 주민들은 엉망진창이 된 풍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下の泥を取ってですね、それから修復ですね、これからやるしかないですね。 전례가 없는 침수 피해를 입은 일본의 자랑 신칸센은 폐차 위기에 처했습니다. 구조가 진행될수록 희생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이 너무 넓어 언제 복구가 끝날지는 아직 엄두도 못 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집권 자민당 2인자 니카이 간사장의 안이한 발언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予測されていろいろ言われておったことから比べると
信じられない発言だというふうにも思いますし、私には憤りしかございません。 아베 총리는 피해 지역 주민들이 망연자실한 채 첫밤을 맞이할 즈음 트위터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 화를 자초했습니다. 당시 강팀을 이긴 일본 럭비팀이 피해 주민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며 더 큰 활약을 기대한다고 글을 남겼는데 총리가 지금 럭비나 보면서 즐거워할 때냐는 비난글이 쏟아진 겁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15호 태풍이 지바현을 덮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 개각을 단행했다.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태풍 대비에 최선을 다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꿋꿋하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국제사회 비판 속에 쿠르드족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이어가고 있는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국 군사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휴전을 압박하기 위해서 곧 직접 터키를 방문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미국의 유력 신문에 기고를 내고 시리아 북동부 지역 군사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무장단체들이 약 30만 명의 쿠르드족과 시리아 난민들의 귀환을 막고 있으며 우리 임무는 테러 조직인 쿠르드 노동자당 그 시리아 분파 IS와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에 나서자 반박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현지 시각 15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의 한 정상회의에서도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작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의 군사행동에 대한 서방 측의 대응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의 대터키 무기 금수 조치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는 특별히 자국 출신 상당수가 포함된 IS 수용시설 처리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Pour que cette coalition se réunisse et qu'on fasse le point, puisque cette coalition, elle avait pour objectif de combattre Daesh. Et Daesh n'est pas mort, même si aujourd'hui Daesh est clandestin. 유엔 안보리도 지난 10일에 이어 현지 시각 16일 또다시 긴급 비공개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AFP 통신이 미국 시각 15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휴전을 압박하기 위해 24시간 안으로 터키 앙카라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발표를 애써 무시한 에르도안 대통령이 직접 달려온 펜스 부통령을 만나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조승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주 무역 협상에서 1단계 합의를 했지만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추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미중이 1단계의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마무리와 조문화를 위해 다음 주에 수석 대표 간 전화 접촉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an agreement in principle. This is like when you buy a building, you've reached an agreement to buy a building and now you got to negotiate the contract. 문우신 장관은 필요하다면 차관급 대면 접촉도 가능하다면서 여지를 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은 추가 협상을 위해 류허 부총리를 보낼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단계 합의에 보완할 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1단계 합의를 확실히 매듭 지으려는 것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 때문에 지난달에도 수출이 3.3%나 줄었습니다. 9月当月，我国进出口总值 2.78万亿元人民币，下降 3.3%。 생산자 물가 지수도 최근 석 달 연속 하락해 경기 둔화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관리들이 위기감을 갖고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산시성 시안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도 방문해 외국의 투자 확대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중이 1단계 합의에 최종 서명까지 하려면 아직 한 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추가 협상 얘기까지 나오면서 양국 모두 다시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3년 가까이 안식처를 찾지 못하다가 인근 지역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워싱턴 정신대 문제대책위원회와 워싱턴 희망나비,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건립추진위원회는 현지 시간 15일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의 한인타운으로 불리는 애넌데일의 한 건물 앞들에 소녀상을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15살 여학생이 익사체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당국은 타살 의혹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정확한 진상규명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사망한 학생 천옌린이 다니던 뉴스칼리지 직업학교에 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아침 공기는 차갑지만 낮부터는 이맘때 가을 날씨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과 대전이 9도, 광주 11.2도까지 떨어져서 어제만큼 쌀쌀한데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20도를 웃돌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커질수록 단풍은 더 곱게 물드는데요. 강원 오대산은 이미 단풍이 절정기에 접어들었고 지난주 금요일 서울 북한산에도 첫 단풍이 기록됐습니다. 남부지방도 이번 주말을 전후해서 첫 단풍이 관측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전국이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10도 안팎을 보이면서 쌀쌀한데요. 서울 9.7도, 대전 10.4도, 울산 11.9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어제만큼 기온이 크게 올라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0도, 광주와 부산, 울산 모두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에는 강원과 충북 등 내륙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칩니다. 서울 지하철 파업과 관련한 노사 협상 소식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